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시장이 뚜렷한 주도 섹터 없이 저PBR과 개별 성장주로 양분화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의 차별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PBR이 쉬어가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개별 테마주들의 탄력도도 좋은 하루였죠. 네, 네이버 웹툰의 6월 미증시 상장 소식에 YRAM, 미스터블루 등 웹툰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갔고요. 다음 달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회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신성 데타테크, 서남 등 초전도체가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코스닥 시총 4위 엔캠의 신고가 행진이 돋보였는데요. 저PBR이 쉬어가고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진행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AI 열풍으로 올해 들어서만 50%가량 상승을 하면서 미국 내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오른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을 발표를 하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 시총 2조 달러 돌파 하나입니다. 엔비디아가 내일 미증시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월가의 추정치는 주당 순이익 4.6달러로 전년의 65센트에서는 600% 이상 폭증을 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높은 기대치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혼재하는 상황인데 작년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중국 수출 규제 영향의 주가는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반도체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HBM 등 AI 반도체주들은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 흑자전환 실적을 공개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2% 급등했고요. PSK홀딩스, STI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성이 강한 이수페타시스는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탄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팩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불붙은 온라인 쇼핑 경쟁 전자결제주 들썩입니다.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쉬인 이렇게 중국 직구 플랫폼 돌풍이 나오면서 삼성페이와 결합한 간편 결제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업체들의 성장성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중국 플랫폼과 삼성페이가 전자결제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결제주들의 주가 연일 들썩이는 모습이죠. 네, 전자상거래 플랫폼 강자로 떠오른 카페24가 9% 강세를 보였고요. 인포뱅크,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NHN KCP는 장중 신고가 돌파 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주목받는 전자결제 업체, 종목별 점유율과 성장 추이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반도체와 전자결제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와 PSK홀딩스, NHNKCP,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 D-Day 1, 시총 2조 달러 돌파 하나입니다. 자, 세계 최대 AI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되고는 있지만 과도한 기대치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작년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수출 규제 우려로
주가가 하락을 한 바 있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방향성의 관건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비비님? 예, 일단 현재는 QOQ로 8%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이던스가 두 자리 성장세를 얘기하게 된다면은 목표가는 더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국 쪽 매출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데이터 센터 쪽 컨코를 좀 들어보면은 여전히 칩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반면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엔비디아가 AMD와 전체적인 시장을 양분하겠지만은 올해는 그래도 AI 반도체가 주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CPU나 GPU나 1세대 반도체는 맞습니다. 향후 NPU까지 나와준다면 모를까 당장 이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이제 실적 쇼크가 나오더라도 이때 이제 매수할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컨콜 내용을 상세히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이 실적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엔비디아가 신사업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점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1조 달러짜리 기업이 좀 나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컨콜에서 좀 힌트가 어떻게 나와주는지는 딥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엔비디아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계속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가는 좀 잘 갈 것이다. 좀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는데 미국의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7종목의 시총을 합쳐도 세계 2위 규모의 증권 거래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AI 확장으로 최근에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 산업 그리고 업체 주가 연동성 앞으로도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저도 연동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피비님. 예, 올해는 결국 올라줄 게 뭐야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배터리 쪽이 좀 되어주겠지만은 칩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맞기 때문이죠. 이 3분기, 4분기 글로벌 빅테크 어닝과 관련돼서 이제 컨콜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칩 수요라고 하는 것은 계속 늘어나지만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커지면 커졌지 꺾이진 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밸류 프로그램은 테마성으로 좀 보더라도 이 반도체 시장 은 계속해서 이 실적 이외에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미리 놓으신 분들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테고 이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날아오를 만한 AI 반도체나 엔비디아 관련주 국내에서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난다거나 실적이 좋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 지금 여기에서 발표 전후로는 매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전과 후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좀 표현하면 이제 변동성에 우리는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요번에 이제 의견이 올라간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 10% 넘게 좀 빠진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이에 따른 경계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요인 자체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나 경쟁 요인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아서 향후에 어떤 실적 기대치에 좀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네. 저는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빠지면은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길게 호흡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 오히려 추가 자금을 활용을 해서 더 매수해준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를 해준다면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언제쯤 적합하냐 이걸 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2월 달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월 달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테크 컨퍼런스가 매년 있습니다. GTX라고 하는데요. 요게 3월 16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사례를 봤을 때는 이 GTX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던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만약에 3월 한 첫째 주나 이 정도까지 만약에 반도체 엔비디아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라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지금 예상이 불가한 그런 영역이지만 만약에 주가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모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AI 반도체주 가운데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PSK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께서는 다 굿사인을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박스권 등락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1% 정도 밀리면서 3만 원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강석훈 PB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수페타시스 좀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 FPCB라고 해서 그 XR VR 기기에 들어가는 그 휘어지는 기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특히나 삼성 쪽에서도 이 XR과 VR 관련된 기기를 새롭게 내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수페타시스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걸 좀 봤을 때 그동안 좀 많이 쉬워졌거든요. 그 전에 이미 관련된 테마로 한번 올라줬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받아칠 이벤트라든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매출 그 해외 매출 실적 데이터도 잘 나왔었고 이 AI 가속기와 서버에 들어가는 MLB 기판에 대한 얘기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곽영훈 대표께서도 지금 굿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핵심 고객사가 엔비디아다 보니까 주가 연동성이 좀 큰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좀 경계감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 실적 결과와 주가 방향에 따라서 이 박스권을 지금 좀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이수페타시스는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받은 상태에서 그 이유가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방향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번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했으면 주가가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좋은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뭐 하반기에는 좀 도약을 위한 뭐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좀 준비를 했다고 하면 향후에 뭐 사공장의 어떤 가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북미 고객사양 매출 증가라든가 아마도 그 작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북미 AI 가속기 고객사양 매출이 2023년 대비해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북미 고객사양 매출이 크게 증가하겠다는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올해 이제 성장 모멘텀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네트워크 장비 주문 재개가 좀 주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실적 개선이 임박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아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일정 부분 빠지고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개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주가 같이 연동한다면 역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주력 제품인 MLB 그 증설 이렇게 또 하반기 본격화가 있기 때문에 실적 레벨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강석훈 PB께서는 그러면 올해 좀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MLB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목은 이제 역시나 FPCB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휘어지는 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최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AI 소라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기라고 하는 것은 XR, VR일 수밖에 없고 애플 쪽에서도 지금 기기를 내놨지만은 상당 부분 내용들이 뭐 좋게 나온 점도 있고 나쁘게 나온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삼성이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XR, VR 기기를 좀 잘 내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쏟아져 나올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잘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충분히
F12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FPCB가 맞는 표현입니다. FPCB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항공청이 이제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우주와 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따라서 위성과 관련된 기판 또 이스페타시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앞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작년 여름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좀 모아가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강경훈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가격 전략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저희 기준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의미대가 외국인의 20일 평균 매수가를 좀 보고 있거든요. 대략 한 3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3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의 에너지가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좀 흘러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요소를 살짝 들여다보면은 아마도 오늘 제 기억으로는 기관들은 매도하고 순매도를 하고 외국인은 순매수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만 700원 밑으로 빠지면 사실상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방을 28,500원 정도 하향 이탈가를 기준을 잡고요. 네. 이거 위로 유지가 되면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다시 뭐 37,000원, 800원, 31,000원대가 안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들어간 전략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28,500원 밑으로 하향 이탈하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차트를 좀 이용을 해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를 상방으로 잡느냐 하방으로 잡느냐 좀 더 지켜보면서 들어가 보자.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PSK 홀딩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신고가 기록을 했고 오늘도 강했습니다. 5%대 강하게 좀 거래를 맞춰줬는데 여기서 이제 두 분 다 고사인 주셨잖아요.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PSK 홀딩스. 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가격적인 전략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앞에 이제 이스페타시스하고 조금 다른 게 현재 34,350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9,000원 정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주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39,000원 이하로 이제 하향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대응해야 된다는 그 이유죠. 근데 이 사실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있느냐, 앞으로 좋은 내용이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습니다. 디스컴의 어떤 장비 부분 향후 매출이 좀 증대가 된다라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그래서 2012년대 미국의 자회사인 세미기어 인수 후에 사업을 확대 중이다라는 소식은 기존부터 많이 전달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좀 긍정적인 포인트고 이런 포인트들이 주가를 더 견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믿고 싶은 거죠. 근데 PSK 홀딩스의 주가가 보시면은 네. 전 고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견디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라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조금 좀 줄였다가 정확하게 상방 모멘텀이 강하게 잡으면은 비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밑에서 좀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서고 날아갈 때 잡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정도 좀 전략이신 것 같네요. 네. PSK 홀딩스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HBM 양산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뭐 HBM의 패키징 라인 확대가 되면서 작년에 성적표도 양호했는데 주력 제품의 경쟁력이라던가 올해도 그 HBM의 훈풍을 타고 좀 레벨업된 성장세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물론 기대해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잘 드려주셨지만은 두 장비 중에서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디스컴 장비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제 TSV라고 하는 실리콘 칩에 구멍을 뚫는 공정이 있거든요. 이 TSC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적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구멍에 찌꺼기라고 하는 스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스컴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주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HBM은 이 TSV 공정을 이용해서 HB2E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HBM3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각 8단과 12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적중수라고 하는 게 증가하게 되면 찌꺼기가 더욱더 많이 쌓이게 되고 불량을 일으킬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스컴 장비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HBM 시장 점유율은 아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의
성장률은 25% 정도로 이 디스컴 쪽 수요를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올해 매출액도 1,27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도 35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28%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장비 내에서 실제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제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TPSK홀딩스 여전히 좋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어쨌든 높은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요소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결제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알리, 테무 요즘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런 중국 직구 앱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자상거래 증가를 하면서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주요 업체들의 전자결제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 중국 직구 앱 지금 뭐 돌풍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원래는 쿠팡, 뭐 신세계, 이마트 등이 하던 온라인 유통을 싼 값으로 밀고 들어온 경우가 바로 그 방금 말씀 주셨던 알리와 테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전자결제 대행 시장, 피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피지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 자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KG 이니시스가 대략 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LG U+가 2위, NHN, KCP라고 하는 곳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테무 관련주로는 이 KG 이니시스와 NHN, KCP 이 둘을 주목하고 있는데 네. 이 유통 시스템을 협력하는 유통 시스템 자체 쪽에서 이 협력하는 쪽은 이 대한통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게 되면은 이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품질에 대한 우려도 좀 컸었는데 직접 저도 사실 사서 사용해봤는데 네. 품질에 대한 이슈도 꽤 괜찮다라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알리테무 쪽으로도 계속 수급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테마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 이 피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뭐 피지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알리테무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 이 전자결제 시장을 보면 여기에서도 간편 결제 그리고 모바일 결제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나눠지잖아요. 최근에는 삼성페이와 결합 그리고 중국 직구 가맹점과의 협력 이슈가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면서 따라가야 할 모멘텀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릴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테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전자결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종목 두 개를 알리하고 테무 말씀하시면서 국내 종목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NHN, KCP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실적이라는 부분을 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적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좀 이번 4분기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테무에서 테무 등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무의 이용자 수가요.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한 10배 이상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테무의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NHN, KCP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떤 중국 직구나 단순 테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AI 이커머스 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또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글로벌 영업력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가맹점이 또 이런 기업들이 확대가 된다면은 네. NHN, KCP의 주가는 뭐 장기적인 바닥권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약간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단권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다 NHN, KCP를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 그 의견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매도의 기술에 NHN, KCP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NHN, KCP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제자리에서 뭐 하락으로 한번 갔다가 제자리에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강석호 PB께서는 고사인 주셨는데 지금 기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작년 말 알리와 테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급하게 들어온 매물대가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알리와 테무 이슈를 좀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며 영업이익률도 4.5%로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외 거래 대금의 성장 속도를 좀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팩터가 뭐냐면은 이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신규 가맹점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래 대금에 있어서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 대금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데 요거의 성장률도 연 21% 가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NHN KCP 앞서서도 이제 성장세가 꾸준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중장기로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가격이 13,800원인데 이게 이제 12,500원을 딱 기준해서 한번 보십시오. 12,500원하고 13,800원 사이에서 이게 이제 가격 위로 움직이다가 만약에 12,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매집을 하면은 앞으로 아까 서두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12,500원 이상에서 주가 움직이면은 한동안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주가가 상방향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주봉상으로 봐도요. 2020년 8월 달에 43,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13,800원이거든요. 그동안의 성장성이 상당히 결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성이 확보가 되었고 실적도 좋게 나왔고 성장성마저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3,800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전혀 무리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STO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소식을 함께 받으면서 장 초반에 더 뜨거웠는데 어쨌든 좀 상승폭은 줄였습니다만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뜨겁습니다. 곽영훈 대표께서는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좋게 보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가상화폐 개념도 있고 STO 토큰 증권 발행 개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외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함께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산업 트렌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물으시는 거는 토큰 증권,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든가 갤럭시 SM이라든가 K 옥션, 서울 옥션 이런 토큰 증권 관련해서 과연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주목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하나 더 첨부해서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는 가상화폐 관련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법인 투자도 허용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가시화가 되고 주목이 되면 또 이 종목은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이 최근에 좀 핫하긴 합니다만은 호흡의 문제지 이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접근을 하시면은 저는 뭐 큰 문제 없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너무 짧게 변동성에 대응하려고 하면 조금 힘든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트레이딩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합류를 해보자. 장기가 아니라 사실은 스윙 개념을 맞겠죠. 스윙. 스윙하면 며칠부터 몇 주 정도 보는 개념이니까 네. 스윙 개념으로 해서 조금 모으시고 한번 트레이딩 하시고 이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된 강석훈- 일정들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뭐 강하게 좀 상승 나오고 하면은 또 좀 나오고 다시 좀 잡고 뭐 이런 이제 스윙 개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석훈 PB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작년 전자결제 사업에서도 실적이 양호했고 지금 이제 본업이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서 점유율이라던가 뭐 확장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 뭐 지금 동사의 매출 구성 중 74%가 전자결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자결제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사실 주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STO라든지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개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주셨듯이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관련된 얘기도 나와줬었고 또 비트코인도 52,000달러를 좀 이제 찍어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줬었는데 충분히 방금 말씀주셨던 간편 결제 사업도 잘 하고 있고 또 이미 전자결제 서비스에 있어서도 전 분야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또
최다 원천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봤을 때 탄탄한 캐시플로우도 만들면서 새로운 신사업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이수페타시스와 PSK홀딩스, NHNKCP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KR모터스가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각 9년 만에 다시 M&A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에 오늘 변동성 키우면서 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식적으로 공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대감 작용하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특징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국내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친정팀 하나 이글스와 계약 협의에 도달을 했고요. 이제 공식 발표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오늘도 21%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만 주 이상의 폭발적인 거래량 기록하면서 현재 3.6%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늘 강했었던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15% 급등세를 보였던 하이드로 리튬 16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현재도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6% 상승하면서 7,33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에서는 초전도체 그리고 교육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성공했고 이거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2% 강세로 마감한 고려제강 시간에서 하락분 상승분 되돌리고 있습니다. 2.5% 하락하면서 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강했었던 초전도체 11% 상승 보였던 덕성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2.3%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소카 현재 1.6% 밀리면서 18,0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초전도체의 하락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CCS 6% 상승을 했었는데 하락 전환을 하면서 4% 하락을 하고 있고요. 휴림 네트워크스, 휴림 에이텍과 액면 병합 이후 오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24% 급등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4% 하락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 소개 전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 점검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1월 라이징 스탁 종목 가운데서 크라우드웍스, 한국공항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무려 3종목이 모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3종목 현 시점에서 전략을 좀 점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빠르게 한 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웍스는 두 번째 그 목표주가 도달했고 이제 오늘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이제 이 영업이 한 7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70억에서 이제 멀티플 거기서 한 몇 배를 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목표주가 5만 원이었지만 거기서 6만 원, 7만 원까지 충분히 업사이드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였죠? 한국공항이었죠. 한국공항도 이제 말씀드렸죠. 그때 리오프닝 굳이 뭐라도 하나 봐야 된다면 한국공항을 보셔라. 하지만 굳이 꼭 리오프닝을 봐야 되나? 좀 이런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지만 반대로 또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다음날 바로 10% 이상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3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들어오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슈 그 수급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리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포인트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효한 거는 이제 크라우드웍스와 두산 로보틱스 유효하고 네. 한국공항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을 굳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은 맞아. 있다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 플리토, 강석훈 PB HPO 그리고 곽영훈 대표 한전 KPS 가지고 오셨는데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플리토 역시 요즘에 핫한 트렌드죠.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플리토는 그 숨겨진 네이버 웹툰 상장 테마주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지금 숨겨져 있는 종목이다. 플리토는 조금 더 AI 쪽으로 가깝지 않나요? 그쵸. 네, 어떤 부분이 좀 숨겨져 있을까요? 뭐 네이버 웹툰 상장이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골드만삭스 등 이제 주관사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뭐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플리토도 어떻게 보면 좀 네이버 웹툰의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뭐 동사의 비즈니스는 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동사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어 데이터 사업, 그러니까 코퍼스라고 하죠. 말뭉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뭐 LLM이나 뭐 음성 AI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번역된 언어 데이터 수요 역시 좀 증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커지면 플리토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왜 이거를 그 네이버 웹툰 상장의 좀 숨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냐면 웹툰도 다 한글이잖아요. 그거를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하려면 번역해야 되는 그 로우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얘네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동사는 이제 네이버 번역 서비스죠. 파파고랑 이제 AI 번역 기술 뭐 고도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이미 그걸로 이제 네이버 웹툰의 번역 같은 해외 진출 좀 돕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기계적인 번역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연애 웹툰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애 웹툰인데 뭐 남주인공이 여주인공한테 나 차였어 하면 이제 그거를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걸 잘 번역을 했다면 뭐 I was dumped 내지는 I got dumped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잘못 번역하면 I was a car 그렇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차였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단순한 기계적인 번역이 아니라 이미 뭐 수천만 개 거의 한 1억 개까지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언어 말뭉치 DB에서 오는 뭐 자연스러운 번역 이걸 통해서 뭐 좀 지원 가능한 언어만 한 25개니까 한 여기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좀 해외로 좀 진출을 한다면 결국 이제 플리토의 힘도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고 앞으로 커나가면서 그 번역에서 어차피 플리토도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그쵸. 기업이라는 말씀이신데 플리토 지금도 좀 진입이 가능한 가격대인가요? 네,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 더 좋은 거는 내일이죠.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네. 정말 웬만하면 AI 종목들 한번 세론 뉴스가 나올 거예요. 오히려 그때 세론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를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바로 사시기보다는 네. 좀 세론 뉴스 나와서 빠지면 그때부터 한 상반기까지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AI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는 네. 날부터 좀 들어가서 상반기까지 보는 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HPO 라이징 포인트는요? 네,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로열티가 높은 키즈 브랜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생소한 종목인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과 키즈 브랜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 건가요? 예,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외형 성장이 지속될 거란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댐프스를 중심으로 건기식을 유통 및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시장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동사는 유통 채널을 홈쇼핑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이 홈쇼핑의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50% 육박하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대부분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있거든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2년 기준으로 이 홈쇼핑이 52%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쪽이 43%였는데 작년에 이 홈쇼핑 쪽을 36% 그리고 모바일과 온라인 쪽을 60%로 늘려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에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을 잘 낼 거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계속해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열티가 높은 키즈 브랜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시는 이 킥보드 마이크로라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고가 킥보드를 좀 판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아프리코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아동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 출신 아이 아빠가 직접 론칭한 기업으로 인스타에서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기준으로 주니어와 패밀리 산업을 글로벌리하게 앞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 영업이익률도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겠다는 얘기가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들고 와봤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서 시작해서 킥보드 그리고 이제 의류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가격대는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예, 1차 목표가로 10,000원 말씀드립니다. 총선 테마로 끝나기엔 이 한국의 출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혼과 저출생 관련 정책은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생 관련주 중 실적을 내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동사는 건기식이라고 하는 탄탄한 캐시카우와 함께 이 로열티가 높은 키즈 산업까지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이 판관비 이슈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존의 14%라고 하는 영업이익률을 회복했습니다. 올해 EPS라고 하는 것이 1,000원대고 내년 EPS가 1,200원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PBR 10배만 적용해도 10,000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0,000원으로 제시하고요. 매수가 현재가 손절가는 7,800원으로 제시합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는 저출생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는 HPO 목표가 10,000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곽영훈 대표의 종목입니다. 한전 KPS 라이징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우리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피로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좀 피로감을 덜 느끼고 투자하는 방법은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종목은 없다라는 개념과 함께 잘 아는 종목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선정한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라는 개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영업이익이 낮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대단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실적이 좋아질까요? 당연히 정책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새 원전 건설에 대해서 탄력을 붙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비중이 앞으로 30%에서 45%까지 확 늘어나야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전 비중을 최대 15%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실적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 가 좋았고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전 KPS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발전 설비 정비 사업을 영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전 KPS 바닥권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아주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모아가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의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의 목표가까지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지금 뭐 가격 자체가 3만 원대, 37,900원 아까 제가 봤는데 지금 850원이네요. 뭐 시장 1차적으로 5만 원 보시고요. 그래도 하방은 제한하셔야 되겠죠. 3만 5천 원 깨지면은 조금 더 지켜봤다가 매수를 하시고요. 3만 5천 원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네. 현재 매수가 분할 매수 들어간다면 5만 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충현 파트너의 플리토, 강석훈 PB, HPO, 곽영훈 대표의 한정 KPS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미래 나노텍입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오늘 14% 급등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갑니다. 2%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월드입니다. 토스 관련주로 최근 튀어 올랐다가 2거래 연속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1.3%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3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알서포트입니다. 원격 지원 솔루션 업체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최근 상승세 이어가다 오늘 3%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시금 시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6%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는 하이드로 리튬이 차지했습니다. 리튬주들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5%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의 탄력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하나갤러리아입니다. 저 PBR 매력이 부각되며 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 대규모 거래량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겠는데요. 350만 주 가까운 거래량 터지면서 현재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PBR 후발주자로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하나갤러리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제 저 PBR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삼성화재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 한 번 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PBR 재료 종목들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냐. 그때 이제 제가 네 가지의 그 조건을 말씀드렸거든요. 한 번 더 리마인드 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시총 사이즈가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덱스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세팅이 되고 거기에 추종하는 펀드들이 새로 완전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펀드들 입장에서는 그 시총이 작은 종목들 담기는 되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유동성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 조 단위 종목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유동 시총이 한 2.5조 좀 넘어가면 MSCI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최소 조 단위 종목의 시총 사이즈 되는 종목 보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원래 주주 환원을 잘했거나 아니면 잘한다고 이미 공시를 한 애들을 보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두 개를 잘 모르겠으면 연기금이 최근에 좀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것 따라서 국내 기관들도 다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배당 기준일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배당 권리가 살아있는 데 보자. 그래야 펀드들 입장에서 배당 플레이도 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갤러리아는 그 네 가지 중에서도 단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올랐느냐? 당연히 테마가 초입이다 보니까 좀 테마 초입에는 너도 나도 좀 다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주은행도 갑자기 이제 상한가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갤러리아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기관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저PBR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기관의 매수세까지는 기대하기가 힘들 뿐더러 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밤 방송이었죠. 대박천국 2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미 다음 주 월요일로 기간이 일정이 픽스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금요일까지가 무조건 매도 타임일 거다. 제가 어제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좀 대거 세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하나갤러리아 포함해서 대부분의 저 PBR 종목, 재료 종목들 최근 2월만 해도 거의 25% 이상 올랐거든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올랐으니까 금요일까지 매듭 지을 거 다 매듭 지으시고 세로 뉴스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월까지 수급이 이어질 종목이 과연 뭘까?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 PBR 종목을 난 안 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세로뉴스 나올 거 보고 2월 말까지 본 다음에 3월 초에 한 여기서 옥석 가리기 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점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2위 하이드로 리튬도 보겠습니다. 오늘 리튬을 중심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추가 반등세 기대해봐도 좋을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포함해서 이제 리튬 테마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 리튬 테마주, 리튬 관련 종목들 그러면 리튬이 종목들이 좋으려면 리튬 가격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리튬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리튬 가격이 언제 반등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이드로 리튬 포어스 이것들은 그냥 2차 전지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서 돌아 나온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지금 돌아 나온 테마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좀 가는 종목을 볼 것이냐 했을 때는 이제 엔캠 같은 게 있을 텐데 엔캠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월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엔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 채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증시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세 지수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상해지수가 0.4% 상승 마감, 선전도 0.04% 강보합권,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가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개선 의지를 보여준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0.1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